낡은 포장마차는 도시의 소란스러운 심장부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곳은 화려한 간판과 휘황찬란한 넌사이 날에 잊힌 작은 섬 같았다. 밤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거리에서 박서준의 포장마차는 소박한 온기를 내뿜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서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와 어묵을 담아내며 무심한 듯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고된 노동의 결실인 옅은 주름들로 덮여 있었지만 그 깊은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평온과 단단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작은 공간에 자신의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군사 세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다. 특수부대 철랑의 최전계 지휘관으로. 이름만으로도 적들을 떨게 만들었던 전설적인 존재.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연히 사라져 이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평범한 포장마차 주인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거리의 소음은 더욱 커져갔다. 그 소음 속에서 불청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몸에 용 문신을 새긴 3명의 사내가 서준의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 구역을 장악하고 있는 백호파의 일원들로 며칠 전부터 서준에게 접근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어이, 아저씨, 오랜만이네. 가장 앞장선, 깡마른 몸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가 비아냥거렸다. 그의 이름은 재현, 백호파의 행동대장이었다. 생각해봤어? 우리 삼촌들한테 인사라도 드려야지. 서준은 묵묵히 떡볶이, 소스를 휘저었다. 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재현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들어온 뻔한 위협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장사 끝났으니 다음에 와.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강물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뭐 이 새끼가 재현의 옆에 서 있던 덩치가 욱하며 서준의 어깨를 밀쳤다. 서준은 균형을 잃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단단한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 남자의 단순한 행동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엄청난 힘을 미약하게나마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재현은 서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아저씨가 배짱이 좋네. 그런데 말이야. 이 거리는 우리 구역이거든. 우리 허락 없이 장사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이보아, 아저씨, 우리 좋게 좋게 가자고. 한 달에 500이면 돼. 오바액. 서준이 처음으로 재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가 다시 무감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재현은 그 짧은 순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냥 가라. 재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 아저씨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덩치에게 신호를 보냈다. 덩치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장마차의 테이블을 엎으려 했다. 그때였다. 서준의 손이 순식간에 뻗어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벼락처럼 빨랐고 덩치는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테이블을 엎으려던 손목이 뒤로 꺾였다.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순식간에 동료를 제압해 버린 것이다. 서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는 그저 꺾인 손목을 놓아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다시는 오지 마라. 재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쓰러진 덩치를 부축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감히 다시 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서준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시 떡볶이 냄비로 시선을 돌렸다. 방금 일어난 일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저 엉망이 된 테이블을 정리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잊혔던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들이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열었음을. 한편 그 모든 장면을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다. 바로 여성 경찰 신민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행사액으로 위장해 이 지역을 며칠째 잠복 수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백호파의 불법적인 활동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신민은 서준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남자의 눈빛, 그리고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움직임.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극한의 훈련을 거친 정의 요원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하게 통제된 힘이었다. 신민의 눈은 호기심과 경계심으로 빛났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그녀는 서둘러 수첩을 꺼내 서준의 포장마차 이름과 그의 외모를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직감은 이 남자가 단순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그녀를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될 터였다. 재현과 그의 부하들은 모욕감과 공포에 휩싸인 채 골목을 벗어났다. 재현의 팔을 부여잡은 덩치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형님, 저 새끼 보통 놈이 아닌데요. 덩치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재현은 대답 없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단숨에 제압당한 적이 없었다. 그것도 포장마차 주인의 손에.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재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복수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그는 즉시 이 일을 조직의 보스인 김민호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일은 더 이상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의 위신이 걸린 일이었다. 김민호는 도시의 뒷골목을 지배하는 백호파의 우두머리로 겉으로는 부동산 사업가 행세를 하며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자는 가차없이 밟아버리는 잔혹함과 동시에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사업 수완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재현의 보고를 들은 민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포장마차 주인에게 당했다고. 그러나 재현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두려움은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놈, 이름이 뭐라고 민호가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재현은 서준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의 외모와 포장마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팔인 강필에게 서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깔끔하게 처리해. 우리 조직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는 혹독해야 하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서준의 포장마차는 더욱 분주해졌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덩치 큰 사내들 몇 명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재현이 아닌 다른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포장마차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골적으로 서준을 쳐다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준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장사를 계속했다. 그는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위협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끓이고 어묵을 썰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와 서준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여기 국물 좀 더 줘요. 그 남자는 서준의 단골 손님으로 늘 푸근한 인상으로 서준을 대했던 사람이었다. 서준은 웃으며 국물을 떠주려고 했지만 그 순간 옆 테이블의 사내가 고의적으로 팔을 뻗어 뜨거운 어묵 국물 냄비를 엎어버렸다. 아이쿠, 실수. 사내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국물을 달라고 했던 손님의 바지에 튀었다. 손님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주변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그의 눈빛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기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과거의 자신, 분노에 휩싸여 모든 것을 부셔버리던 전쟁의 신의 모습을 잠시 드러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는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괜찮으십니까? 서준은 뜨거운 국물을 맞은 손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 괜찮습니다. 아저씨, 라고 답했다. 서준은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에 국물을 닦아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저씨, 장사 계속하기 힘들겠는데 국물을 엎은 사내가 다시 한번 비웃었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듯한 무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기운은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손님들 다 나가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사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준의 눈빛을 마주하자 왠지 모를 위압감에 움츠러들었다. 그때 재현이 포장마차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저씨,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까?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준은 재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다시 오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 그 자체였다. 재현은 서준의 눈빛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재현은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테이블 다 엎어버려. 그때 신민이 나타났다. 그녀는 다른 경찰들과 함께 주변에서 잠복 중이었다. 백호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신민은 무정의로 지원을 요청하며 서준의 포장마차로 달려왔다. 재현과 그의 부하들은 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사내들의 공격을 피하고 뼈와 근육의 연결 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사내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나갔다. 그의 공격은 과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고 효과적이었다. 단 몇 초 만에 재현을 포함한 모든 사내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재현은 쓰러진 채 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어떻게 저런 힘을? 재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쓸어버리던 무시무시한 전쟁의 신 같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포장마차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의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거두어 들였던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신민은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서둘러 현장에 다가가 상황을 정리했다. 부하들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신민은 쓰러져 있는 재현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그랬지?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준만 쳐다볼 뿐이었다. 신민은 서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서준은 이미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와 엎어진 냄비와 엉망이 된 포장마차를 말없이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방금 전에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범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실까요? 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민은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다. 신민 경위입니다. 백호파 담당. 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골목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민은 서준의 이력을 조사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박서준 씨, 5년 전 군 기록이 삭제된 특수부대 철랑의 전 지휘관이셨더군요. 서준은 그녀의 말에 놀라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신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평범한 사람이라뇨.
방금 보여주신 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코파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조직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에요.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과거는 항상 그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소중한 공간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이 일에 계속 관여하실 겁니까? 서준이 물었다. 신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임무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 명은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평온을 찾으려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정의를 위해 그 그림자를 파헤치려는 여자였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이 될 터였다. 재현의 굴욕적인 패배 소식은 순식간에 김민호의 귀에 들어갔다.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 거대한 통유리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재현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보스, 그 자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사람이 아니라면 괴물인가?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재현아, 네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명예를 하루아침에 깎아내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민호는 재현을 해고하는 대신 더 큰 임무를 부여했다. 그 자식의 모든 것을 알아내. 과거, 가족, 그리고 약점. 무엇이든 조군이 쓸모 있는 정보를 가져와. 네가 실패하면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할 거야. 재현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서준을 무너뜨리거나 민호에게 처절하게 버려지거나.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서준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편 신민경위는 서준의 군 기록이 삭제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방부 소속의 정보 분석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서 경관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군 기록이 삭제된 특수부대 철랑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서 경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부대가 군 내부에서도 유령 부대라고 불릴 정도로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신민경위님, 왜 그런 위험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그 부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고 관련자들은 전부 은퇴했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신민은 서 경관에게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의 움직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깊은 어둠이 숨겨져 있었어요. 서 경관은 신민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 중에서 일부 파편적인 정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경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며칠 후 서 경관은 신민에게 암호화된 파일을 보냈다. 파일 안에는 서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철랑 부대의 활동 기록 일부와 함께 5년 전 그 부대가 해체된 결정적인 이유가 담겨 있었다. 철랑 부대는 전장에서 뛰어난 전과를 올렸지만 임무 수행 방식이 너무나도 비인도적이고 잔혹하다는 내부 보고서들이 쌓여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부대 지휘관인 박서준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서준이 임무를 위해 민간인의 희생도 감수하는 냉혹한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민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만났던 평온하고 소박한 포장마차 주인과 보고서 속의 냉혈한 지휘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서준의 눈빛에서 느꼈던 어둠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평온함은 과거의 폭풍우를 억누르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결과였던 것이다. 동시에 재현 역시 민호의 지시대로 서준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해킹 전문가들을 고용해 서준의 군 기록을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서준이 거주하는 동네의 모든 CCTV 기록을 조사하고 주변 상인들을 협박하여 정보를 얻어냈다. 그 결과 그는 서준이 철랑 부대의 전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더 나아가 서준과 친하게 지내는 한 노인, 동네 잡화점 주인인 김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재현은 서준의 과거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리고 서준이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자 더욱 분노했다. 하차는 포장마차 주인이 감히 백호파를 무시해 이 새끼는 과거에 힘을 잃은 겁쟁이일 뿐이야. 재현은 그렇게 결론지었다. 그는 민호에게 보고했다. 보스, 그놈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호는 재현의 보고를 듣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곧바로 강필을 불러 서준의 주변 인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 잡화점 노인부터 박서준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들여야 해. 이 소식을 들은 신민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즉시 김 할아버지를 찾아가 서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서준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있었다. 우리 서준이 좋은 녀석이지. 과거에 힘든 일이 많았는지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지만 참 착하고 성실한 녀석이야. 할아버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신민은 더욱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백호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재현과 그의 부하들은 이미 김 할아버지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대신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이용해 그를 덫으로 유인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음모는 서준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서준은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그의 본능적인 감각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김 할아버지의 잡화점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쓴 채로 오래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김 할아버지 되시죠, 저희? 서준이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할아버지는 순진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래, 우리 서준이 친구들이라니 반갑네. 서준이는 어디 가고 너희만 왔니? 그 순간 남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입을 막고 거칠게 끌고 나갔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그들에게 이끌려갔다. 납치범들은 그를 채 태우고 재현이 지정한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날 밤 서준은 포장마차 문을 닫고 잡화점에 들르려 했다. 하지만 가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할아버지가 벌써 주무시나? 서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다. 그 불안감의 실체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네, 소중한 친구를 데리고 있다. 돌려받고 싶으면 혼자서 폐공장으로 와라. 문자와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결박당한 채 입이 막힌 김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해처럼 변했고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통제하는 데는 익숙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의 바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서준은 즉시 폐공장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는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먼저 신중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상대가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혼자 오라는 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서준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전쟁의 신의 본능을 일깨웠다. 그는 주변 지형을 분석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한편 신민경이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김 할아버지의 가게에 문이 닫힌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했다. 늦은 시간, 김 할아버지의 가게 앞에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목격되었다. 그녀는 그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했고 그 번호판이 백호파의 대포차라는 것을 알아냈다. 신미는 서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신미는 서준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다. 그의 위치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으로 표시되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서준이 그곳으로 혼자 갔음을 깨달았다. 신미는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서 그곳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서준은 공장 밖에 그림자의 몸을 숨긴 채 내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 그는 과거의 훈련들을 떠올렸다. 바람의 방향, 공기의 흐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그는 공장 안에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있고 그들이 모두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때 공장 안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준, 이 겁쟁이 새끼 빨리 들어와. 내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재현은 서준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뛰쳐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재현의 심리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를 압도하고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리려 했다. 서준은 공장 뒤편으로 돌아가 작은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부드러웠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한 명씩 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격은 잔인하거나 무자비하지 않았다. 그는 적들의 관절 부위나 신경을 정확하게 타격해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어떤 사내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제압당했는지도 모른 채 쓰러져 기절했다. 재현은 서준이 들어오지 않자 초조해졌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했다. 야, 이 늙은이 내 친구가 너를 버렸나 봐. 어떡하지?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공장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재현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손전등을 켰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서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마치 어둠 그 자체가 된 것처럼 보였다. 재현의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에게 당했는지도 모른 채 무력화되었다. 재현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었다. 어디야 나와 이 자식아. 그 순간 서준의 손이 재현의 어깨를 낚아챘다. 재현은 뒤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준은 재현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 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재현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서준은 할아버지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재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재현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웅크렸다. 그때 신민경이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워하는 백호파 조직원들과 그들을 가볍게 제압한 서준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준은 이제 더 이상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전쟁의 신이었다. 김민호는 폐공장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빛냈다. 재현은
패배의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감히 보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호는 재현을 해고하는 대신 그를 처참하게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재현아, 너 때문에 우리 조직이 망신당했다. 이 수치를 씻어내지 못하면 너는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다. 민호는 재현의 목숨을 쥐고 흔들며 그를 이용해 서준을 더욱 깊은 함정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민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암살자를 불렀다. 그림자라고 불리는 사내였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전장에서 수많은 암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냉혹한 전문가였다. 그는 조용히 나타나 조용히 임무를 완수하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림자야, 박서준을 처리해라. 깔끔하게. 그리고 그 포장마차 주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세상에 알려지게 해라. 민호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쾌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준의 과거가 얼마나 대단했든 현재의 자신이 그를 압도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서준의 존재를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그날 밤, 서준은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평소처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감각은 극한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전문적인 추적자의 기척이었다. 그는 그 기척이 베코파의 일반적인 부하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서준은 조용히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주변을 경계하며 걷기 시작했다. 그는 골목길로 들어서며 자신의 뒤를 바짝 따라오는 그림자를 기다렸다. 그림자는 서준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듯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는 소음기 달린 권총을 겨누고 서준을 향해 발사했다. 그러나 서준은 이미 그림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권총 소리가 나기도 전에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하고 그림자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둘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많은 전투를 겪은 두 전사의 대결이었다. 그림자는 서준의 움직임에서 자신의 동족의 냄새를 맡았다. 너 철랑 부대였군. 그림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상대의 움직임에만 집중했다. 그림자는 권총을 버리고 단도를 꺼냈다. 단도는 그의 손에서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움직였다. 서준은 맨손으로 그림자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했다. 그들의 싸움은 빠르고 정교하며 치명적이었다. 단도가 서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서준의 주먹이 그림자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에 감탄하고 동시에 경계했다. 훌륭해. 하지만 여기까지다. 그림자가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렸다. 골목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다. 그림자는 연기 속에서 서준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러나 서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소리와 공기의 흐름, 그리고 상대의 기운만을 감지하며 움직였다. 그는 그림자의 공격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의 팔을 붙잡아 꺾었다. 그림자의 단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림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준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지? 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눈으로 보고 싸우지만 나는 감각으로 싸운다. 서준은 그림자를 제압하고 그를 인근의 폐창고로 끌고 갔다. 그는 그림자를 의자에 묶고 그의 신분을 확인했다. 너는 블랙마크잖아? 서준이 그림자의 팔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보며 말했다. 블랙마크는 국제 용병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암살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식이었다. 그림자는 서준에게 체념한 듯 말했다. 너는 나의 동족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포장마차나 팔고 있지? 서준은 그림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나는 전쟁이 지겨워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림자는 서준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평범하게 전쟁은 한번 시작되면 끝나는 법이 없다. 우리 같은 인간들은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서준은 그림자의 팔에 난 상처를 소독해주며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너도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림자는 서준의 진심을 느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살려주려는 서준의 모습은 그가 알던 어떤 전사와도 달랐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백호파 보스 김민호, 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다. 그는 국제적인 무기 밀수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 그는 너를 제거하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 그림자는 더 나아가 민호의 비밀 거래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민호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며 서준에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준은 그림자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일은 단순히 백호파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었다. 그때 신민이 폐창고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준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을 추적해 이곳까지 찾아왔다. 그녀는 의자에 묶여있는 그림자와 그를 상처 치료해주는 서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사람은 누구죠? 신민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은 신민을 보며 말했다. 경위님, 제가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림자가 알려준 무기 밀수 거래에 대해 신민에게 설명했다. 신민의 얼굴은 진지해졌다. 그녀는 이 정보가 단순한 협박 사건을 넘어 조직 범죄 수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신민은 그림자가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을 즉시 깨달았다. 무기 밀수 거래는 단순한 조직 폭력배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고위 공무원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의 그물망을 의미했다. 신민은 자신의 직감과 서준의 통찰력이 결합되어 이 엄청난 진실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서둘러 본부로 돌아가 사건을 보고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신민의 보고를 반신반의했다. 신민 경위, 백호파가 국제적인 무기 밀수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니. 근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정보 제공자는 누군지도 불분명하고 군 기록이 삭제된 민간인의 말에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상관은 신민을 걱정하는 척하며 사실상 그녀의 보고를 무시했다. 신민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신민은 서준을 찾아가 상부의 반응을 전했다. 제가 혼자서 이 사건을 파헤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불안감에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깊은 공감을 느꼈다. 과거에 자신도 그랬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 작전은 일반적인 경찰 작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신민은 서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임무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은 규칙 위반이었다. 그러나 서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전장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던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신민은 그를 믿기로 결정했다. 좋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그림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그림자에게 김민호에게 다시 접근하여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호의 또 다른 비밀 아지트와 주요 거래처를 파악하라고 했다. 그림자는 서준의 제안에 따랐다. 그는 민호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서준이 구원해 주리라 믿었다. 그림자는 민호에게 접근했다. 민호는 그가 살아 돌아온 것에 놀라워했지만 이내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림자는 서준을 처치했다고 거짓 보고했다. 그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제가 직접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죽었을 겁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림자의 거짓말은 완벽했다. 민호는 의심 없이 그를 다시 신뢰했다. 민호는 그림자에게 서준의 죽음을 기념하며 예정보다 빠르게 무기 밀수 거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번 거래에는 내 오른팔인 강필도 참석할 거다. 강필에게 특별히 연락해 두었으니 모든 것을 그에게 보고해. 그림자는 민호의 말을 듣고 즉시 서준과 신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필, 그가 바로 이 거래의 핵심 인물입니다. 신민이 말했다. 강필을 잡으면 민호와 국제범죄 조직을 모두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서준은 지도를 펼치고 거래가 이루어질 장소를 분석했다. 거래 장소는 외곽의 폐공장입니다. 주변에 매복할 수 있는 곳이 많고 탈출 경로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탈출을 막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준과 신민은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직접 현장으로 침투해 증거를 확보하고 신민은 외곽에서 자신의 팀을 이끌고 현장을 포위하기로 했다. 신민은 서준에게 무기를 제공하려 했지만 서준은 거절했다.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끝내겠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폭력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략과 힘의 통제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밤, 서준은 포장마차에 앉아 홀로 소주를 마셨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한때 수많은 생명을 거두어 들였던 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떡볶이를 만들고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손이 되었다. 그는 내일의 작전이 이 손을 다시 피로 물들이게 될까 두려웠다. 신민은 서준의 불안감을 눈치챘다. 그녀는 서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박서준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결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신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에 자신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정의와 신념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소주잔을 비우고 일어섰다. 갑시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결의에 찬 눈빛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부패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작전의 날이 밝았다.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신민의 팀은 이미 지정된 장소에 매복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위장한 채 무기 밀수거래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다. 신민은 무정의를 든 채 긴장된 표정으로 서준의 신호를 기다렸다. 서준은 거래 장소인 폐창고에 도착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을 이동하며 경계병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수십 년의 경험이 응축된 무용과도 같았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정교함으로 적들의 눈을 피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폐창고 안은 암흑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 그는 희미한 냄새와 소리를 통해 내부에 사람들이 있음을 감지했다. 그때 그림자가 예정된 신호를 보냈다. 촛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창고의 내부가 서서히 드러났다. 창고 안에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강필과 백호파 조직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낯선 외국인들이 서 있었다. 그들이 바로 국제무기 밀수 조직의 일원들이었다. 강필은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림자를 향해 말했다. 그 포장마차 주인놈이 죽어서 다행이야. 보스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서준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분노를 느꼈다. 그 분노는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했다. 서준은 창고의 천장에 숨어 있다가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소리가 없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경계병을 향해 다가갔다.
경계병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서준은 순식간에 그의 뒤로 다가가 그의 목덜미에 있는 신경을 눌렀다. 경계병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서준은 그의 몸을 은밀한 곳으로 옮기고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그는 마치 게임을 하듯 한 명씩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공격은 모두 상대방을 살상하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강필은 주변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누구 없냐? 그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그림자 속에서 모두 제압당한 후였다. 강필은 당황하여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때 서준이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평온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하고 위협적인 전쟁의 신의 얼굴이었다. 강필은 서준을 보고 경악했다. 너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그림자. 이 배신자 새끼. 그는 권총을 꺼내 서준을 향해 발사했다. 그러나 서준은 이미 강필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권총을 든 강필의 손을 붙잡고 그의 손을 꺾어 총이 다른 방향을 향하게 만들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필은 서준의 압도적인 힘에 저항하지 못했다. 서준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강필은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그때 신민이 팀원들과 함께 창고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완벽하게 무장한 채로 현장을 장악했다. 서준은 신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위님, 증거는 저 컨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신민은 즉시 팀원들에게 컨테이너를 열라고 지시했다. 컨테이너의 문이 열리자 안에는 수많은 최신형 소총들과 기관총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는 베코파의 단순한 밀수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규모의 무기거래였다. 국제 무기상들은 체포되었고 강필과 베코파 조직원들 역시 모두 수갑이 채워졌다. 현장 정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신민은 서준에게 다가왔다. 정말 놀랍군요. 당신의 예측이 모두 맞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는지 믿을 수가 없네요. 신민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서준은 그녀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 가보겠습니다. 서준이 돌아서려 했다. 그때 신민은 서준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계속 돕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서준은 신민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놓았다.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일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피로가 담겨 있었다. 신민은 서준의 눈빛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서준은 폐창고를 빠져나와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그의 현재를 짓밟으려 했지만 그는 그 과거를 극복하고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전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김민호는 아직까지 자신의 거대한 음모를 숨기고 있었다. 김민호는 강필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민호에게 강필은 단순한 오른팔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사업을 위한 하나의 부품에 불과했다. 민호는 강필의 체포로 자신의 사업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서준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회로 여겼다. 나를 무시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주지.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조직원들에게 서준의 포장마차와 그가 사는 동네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내려 했다.
서준은 무기 밀수 사건을 해결한 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는 포장마차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떡볶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다. 민호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전쟁의 신이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여성이 서준의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서준의 단골 손님이었고 서준의 떡볶이를 특히 좋아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떡볶이 하나 포장해 주세요. 그때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민호의 부하들이 나타나 포장마차를 에워쌌다. 재현 역시 그들 중에 있었지만 그는 서준을 보고 공포에 질려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민호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현의 옆에 서서 서준을 향해 비웃음을 흘렸다. 박서준 씨, 오랜만이군. 민호의 목소리는 조롱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오른팔을 뺏어간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지. 내가 직접 너를 상대해주마. 서준은 민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이 남자의 눈빛에서 순수한 악의를 읽었다. 이 남자는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진정한 악인이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이유가 딱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서준의 말을 듣고 더욱 비웃음을 흘렸다. 싸울 이유가 없다고 너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고 내 명예는 땅에 떨어졌어. 내가 너를 밟아줘야만 내가 진정한 이 도시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민호는 팔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의 부하들이 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준은 민호의 부하들을 향해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민호는 서준의 손님이던 여성을 붙잡아 인질로 삼았다. 움직이지 마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 민호는 권총을 꺼내 여성의 머리에 겨눴다. 서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민호는 서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 보아, 박서준,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처럼 겁쟁이가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지. 민호는 웃었다. 이 여자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무릎을 꿇어. 그리고 내 발을 핥아라. 그러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서준은 민호의 말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이전에 수많은 전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무력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전쟁의 신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날뛰고 있었다. 그냥 모두 죽여버려.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러나 서준은 그 유혹을 뿌리쳤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더 이상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는 숙여졌고 그의 눈은 흙바닥을 향했다. 민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발로 밟았다. 이것 봐라. 재현아. 네가 무서워하던 전쟁의 신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재현은 민호의 말을 듣고도 겁에 질린 채 서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서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절망을 보았다. 그때 신민이 나타났다. 그녀는 서준의 포장마차에 접근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다. 김민호 당장 인질을 놓아라. 신민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민호는 신민을 보고 비웃었다. 경찰 따위가 감히 내게 명령해 이 여자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무기를 버리고 무릎 꿇어. 신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 서준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민호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차분하고 냉철한
깊은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다. 경위님, 쏘세요. 저를 믿으십시오.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 명확했다. 민호는 서준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여자를 구하고 싶지 않은 건가 그래. 내 놈의 마지막 발악을 보겠다. 민호는 여성의 머리에 겨눈 총을 더욱 강하게 눌렀다. 그 순간 서준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고 민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서준은 자신의 무릎을 민호의 무릎에 정확히 가격했다. 민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서준은 민호의 손을 쳐서 총을 떨어뜨리고 그의 몸을 돌려 여성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여성은 무사했고 민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서준을 쳐다보았다. 서준은 그의 발을 밟고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명예, 권력, 그리고 자유까지도.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민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통과 굴욕에 몸부림쳤다. 그는 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과 냉혹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빛,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망과 공포였다. 서준은 민호의 발치에 서서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승자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어떻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권력, 그리고 철두철미한 계획이 한낱 포장마차 주인의 손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재영과 다른 부하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서준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서준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전설 속의 그 전쟁의 신이었다. 그때 신민이 현장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팀원들은 민호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신민은 민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김민호 씨, 당신은 국제무기 밀수와 조직폭력, 인질 납치 등 수많은 혐의로 체포됩니다. 민호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서준에게 도끼를 품은 눈빛을 보냈다. 박서준,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부셔버릴 테다. 서준은 민호의 위협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민호의 존재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무사했다. 그것이 서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김민호의 체포 소식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백호파의 우두머리가 한낱 포장마차 주인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신민이 확보한 증거들과 그림자의 증언 덕분에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불법 사업체들은 폐쇄되었고 그와 연루된 부패한 관료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서준은 다시 조용히 자신의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떡볶이와 어묵을 팔았고 손님들은 그를 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전쟁의 신이래.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서준은 그저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신미는 서준을 찾아왔다. 그녀는 서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를 다시 경찰 조직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서준 씨, 당신의 능력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당신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준은 신민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경인님, 저는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 포장마차와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면 충분합니다.
서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에 욕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평온한 삶에 소박한 행복을 찾고 있었다. 신미는 서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그저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으로 만족했다. 며칠 후 재현이 몰래 서준을 찾아왔다. 그는 서준의 포장마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아니, 보스,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준은 재현을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나는 보스가 아니다. 그리고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한 가지를 약속해라. 다시는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너의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해라. 재현은 서준의 말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날 이후 백호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서준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현재의 평온함과 조화롭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전쟁의 신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포장마차 주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도시의 어둠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언젠가 또다시 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호파의 몰락과 김민호의 구속은 도시의 밤을 한층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박서준이라는 포장마차 주인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의 과거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다. 어떤 기자는 그를 어둠 속의 전설, 또 다른 기자는 도시의 수호신이라 칭했다. 하지만 서준에게 그런 호칭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밤이 되면 포장마차를 끌고 나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떡볶이와 어묵을 건네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서준의 포장마차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의 떡볶이를 먹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서준의 평온한 미소와 따뜻한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다. 서준은 그들의 눈빛에서 그가 원하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신민경이가 사복 차림으로 서준의 포장마차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당신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민호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님 덕분입니다. 신민은 서준의 담담한 태도에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놀랍군요. 이 모든 일을 당신 혼자서 해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군요. 신민은 서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정말 경찰로 돌아올 생각이 없으신가요? 당신의 능력이라면 더 많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텐데요.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철랑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는 수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죄책감과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경희님, 저는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차례입니다. 정의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미는 서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준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의 삶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재현은 서준을 찾아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정직한 땀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아저씨, 아니, 사부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저씨 말씀대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재현의 눈빛은 진심으로 변해며 있었다. 서준은 재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내 사부가 아니다. 그저 너를 믿어준 것뿐이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김 할아버지. 그는 사건 이후 더욱 서준을 아끼고 따랐다. 우리 서준이 덕분에 내가 살아났지. 자네는 내 은인이야. 이제 평생 내가 끓여주는 보리차나 마시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서준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서준은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후 서준의 포장마차는 평소처럼 불을 밝혔다. 그는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건네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현재의 삶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민호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의 모든 자금과 사업은 다른 세력에 넘어갔다. 그 중에는 민호의 또 다른 오른팔이었던 서준이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악당이 있었다. 그는 민호보다 더 잔혹하고 더 교활한 인물로 민호의 몰락을 계기로 도시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금 거대한 폭풍에 휩쓸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과거의 전쟁의 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그의 손은 더 이상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